자, 이번 시간 58페이지 통장 호의 표시 만나실 차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디쯤 전진하고 있는지 전체 목차, 전체적인 체계를 먼저 보시면서 내용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의 3분의 1은 이 전체 그림이에요. 전체 그림을 어디에 위치를 잡는지 이 부분이 3분의 1이에요. 이 부분이 처음 자리 잡을 때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렇게 잡으시면 아주 효과적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총칙이 총 몇 개로요? 6개로 나눠집니다. 6개로요. 첫째가 권리 변동 부분, 원시취득, 승계취득 공부하시죠. 두 번째 법률행위 공부하시죠. 법률행위 요건, 종류, 목적, 해석 4가지 있어요. 4가지. 참고로 우리 책은요. 우리 책은 법률행위 목적을 따로 떼가지고 장을 따로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죠? 해석도 따로 또 하나 더 떼가지고 또 만들었어요. 그래 이 목차가 몇 개래? 8개로 늘어나요. 저는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6개로 만들었어요. 시중에 대부분의 교재는 90%의 교재는 이 목차예요. 목차 똑같습니다. 우리 교재만 따로 이렇게 편제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주제가 의사표시 되겠죠. 의사표시요. 그 의사표시가 이렇게 4개로 분절이 됩니다. 그 다음 대리, 무효, 취사, 조건기한. 그래 민법 총칙은 총 6개 토탈 주제로 되어 있고요. 오늘 나갈 주제는 의사표시 중에서 이 부분입니다. 통장 호의표시. 민법 108조가 되겠죠. 그죠? 108조. 4개 중에서요. 4개 중에서 시험엔 2문제 내지는 3문제를 출제를 해요. 2개 내지 3개를. 많을 때는 3개, 적을 때는 2개. 뭐 간혹 한 문제 낼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보통 2문제 내지 3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자, 그 비진입 표시를 지난주에 보셨고요. 오늘 보실 때 통장 호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민법 108조예요. 자, 호의 표시는 쟁점을 이렇게 쟁점을 노트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쟁점을 3가지로요. 3가지로 압축해서 전개해 드립니다. 쟁점이 딱 3가지요. 첫째, 가장매매에 관한 사례 문제입니다. 사례 문제. 갑과 을이 가장매매를 계약을 했다. 이렇게. 그때 여기서 전개되는 법률관계.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에요. 첫 번째는 허위표시 사례죠. 허위표시의 사례. 허위표시의 무슨 문제? 사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출제 일감. 이게 출제 일감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쟁점 2는 은닉행위라는 주제입니다. 은닉행위의 사례 문제예요. 자, 저쪽에 있는 허위표시 사례하고 은닉행위 사례가 약간 달라요. 그 점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정리하는 게 이게 두 번째 주제고요. 세 번째 쟁점은 쟁점 3은 허위표시의 제3자입니다. 허위표시에서 말하는 108조 2항에서 말하는 허위표시의 제3자가 누구냐. 허위표시 제3자, 이 제3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이냐라는 거죠. 이걸 정리하는 게 허위표시에서 출제, 그동안의 출제 문제의 전부예요. 이거 외에는 출제한 적이 없어요. 이 3개를 정리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꼼꼼하게. 자, 그럼 먼저 쟁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에 이 3개를 딱 이렇게 페이지 3페이지로 나눠서 이걸 적어 놓으시고요. 자, 허위표시 1번 사례는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한번 훑고 지나갔어요. 그래 간단하고 명쾌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처남한테 집을요. 가지고 있는 집을, 이 집을 을 앞으로 가장매매를 했어요. 허위표시라고 그러죠. 이 등기가 이쪽으로 이전되어 있는 거지. 이 등기가. 소유권 이전이. 그럼 이 등기는 가장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한 거니까 이거는 원인 무효라고 그랬어요. 원인 무효. 효력이 없다. 무효다. 그리고 우리 민법 108조는 허위표시는 가장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유효다. 무효다. 이거 원인 무효다. 무효. 따라서 갑은 을이요. 을이 이 처남이 부동산을 등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 등기를요. 이 집 등기를 그대로 원인 무효니까 이 등기를 뺏어올 수 있죠. 무효니까 이거를 뺏어올 수 있어요. 그죠? 진정명의로 회복으로 뺏어오든 얘가 진정한 소유자니까 진정명의 회복으로 뺏어오든 부당이득으로 준 거를 찾아오든 소유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이니까 뭐 할 수 있다고요? 반환해달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이게 무효니까요. 무효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조심할 건 이 무효가 가장매매에 의한 허위표시로 무효가 된 것이지 103조 위반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이 되려면 내용이요. 내용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용이 문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용이 아니라 표시를요.
표시만 허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무효는 가장매매의 무효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첫째 출제 대상. 1번 이 무효는 뭐가 아니다. 이 가장매매의 무효는 반사회적 행위, 즉 반사회적 행위 103조 위반에 해당되느냐.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해당되고 안 되고는 왜 중요하냐. 이게 반사회적 행위가 돼버리면 집을 돌려받을 수 없죠. 처백에 준 집은 못 돌려받는 것처럼 얘가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가 되죠. 근데 이게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니까 얘는 뭐 할 수 있느냐. 갑은 부당이득으로 뺏어올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논이죠. 부당이득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반환을요.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 청구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그동안 시험 정답이었어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요? 있다고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니까.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니까요. 얘는 진정명의 회복으로 뺏어와도 되고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도 돼요. 이게 무효만 입증이 되면. 현실에서는 이게 무효 입증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무효 입증은 쉽지 않다. 결코 간단치 않다. 어쨌거나 입증이 되면 뺏어올 수 있다. 이때 갑의 채권자는요. 이 갑에 대한 채권자는 A라고 하는 채권자는 얘가 빼돌린 돈, 이 채무자가죠. 돈과 간 갑이 빼돌린 재산을 이 가장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시스템이 이게 먹힌다. 가장매매를 이 허위표시를 얘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허위표시도 뭐 할 수 있음?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죠. 그런데 말이죠. 이 을이 이 부동산을 병에게 넘기면 병에게 이렇게 다시 매매로 팔아 넘기게 되면 그래서 이 병이 이 집이 가장매매로 이렇게 등기가 넘어왔다는 것을 제3자가 알지 못했다. 선이라면 갑은 이 부동산을 무효를 주장해서 뺏어올 수 없다. 왜냐? 이 무효는 당사자끼리만 무효로 될 뿐이고 제3자에게는 선의 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뺏어올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108조 2항. 허위표시의 무효는 이 무효는 누구끼리만 당사자끼리만 무효인 거죠. 허위표시의 무효는 갑을 간에만 무효인 거고 누구한테요? 선의 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뺏어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은 누구 거? 병소유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위 사례에서 소유자는 누구다? 병소유다. 병소유. 이때 병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되는 게 아니죠. 선이 하나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선이면 되는 거죠. 선이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죠. 병이 선이라는 거는 추정이 되고죠. 추정이 됩니다. 그죠? 추정이 돼요. 추정되니까 얘가 입증할 필요 없어요. 갑이요. 뺏어오려고 하는 갑이 얘가 선이가 아니다. 악이라는 거. 너 선이 아니야 임마. 악이라는 걸 누가요? 무효 주장하는 갑이요. 갑이 이걸 입증해야 된다. 선이가 아니라 악이라는 거. 왜냐? 얘 선이는 뭐하니까? 추정되니까. 이때 병이 선의인데 선의나 뭐가 있을 때요? 과실이 있다면 선의이긴 한데 뭐가 있어? 과실이 있다면 보호될까 안 될까? 보호받는다는 거죠. 왜냐? 선의 하나만 갖추면 되니까요. 병은 보호받는다고 그랬죠. 보호받는다. 보호 못 받는 게 아니라 보호받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선이면 돼요.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출제를 한다고 그랬어요. 시험은. 병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이거 맞는 거라고요? 틀리라고요? 이건 틀린 지문이다. 병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된다. 이거는 틀린 지문이다. 왜냐? 선의의 요건 하나만 갖추면 충분하니까요. 선의이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과실이 있어도 보호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무과실은 틀렸다는 거죠. 무과실이 아니라 선의만 있으면 돼요. 선의만.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네 가지. 네 번째까지. 그 다음에 병이 또다시 팔았다면 전득자에게. 얘를 전득자라고 그러죠. 전득자. 이때 얘가 선이라면요. 이 선이라면 얘가 언폐물 역할을 딱 해줘. 언폐물 역할. 왜요? 갑이 이거를 뺏어갈 수 없잖아요. 갑이 소유권을 주장해서 얘한테 병이 선이면 뺏어갈 수 없죠. 그래서 병이 언폐물 역할을 딱 해주죠. 여기서. 언폐물 역할 한다는 건 얘가 뺏어가는 걸 얘가 막아준다는 거죠. 따라서 전득자는 얘가 선이면 선이었든 악이었든 불문하고 취득한다. 선이 악의 불문하고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해버리더라. 다섯 번째. 정은 뭐예요? 선의일 때요? 선악 불문이에요?
선악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더라. 이렇게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 쟁점이죠. 허위표시 사례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쟁점 정리해 드립니다. 쟁점 정리하면 이렇게 5개로 딱 핵심이에요. 핵심. 이 5가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우리가 허위표시 사례에서 중점적으로 기본 과정에서 연습했던 거죠. 이때 이제 쟁점 2번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은닉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닉행위는 가장매매하고 융합된 거예요. 융합돼서 좀 더 복잡해져요. 법리가. 자, 가령 갑이 을에게 건물 한 채를 증여로 주려고 그래요. 증여로. 장모님이 여기 사위한테 뭐로? 증여로 하려고 그래요. 증여로. 제 친구 이렇게 하나 있는데 장가를 잘 가는지 못 가는지 큰 사위예요. 맞사위. 장모님이 재력이 좋으니까 이 사위한테 건물을 하나 줄 테니까 세금 문제를 좀 알아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위가 세금 관계를 세무 상담을 해봤더니 증여로 하게 되면 이게 증여로 소유권을 가져오면 증여세가 너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장모님이. 그래서 세무서님께서 증여로 하지 마시고 매매로 하세요. 매매로. 양도세로. 양도세로 처리를 하면 세금이 훨씬 절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위가 장모님한테 장모님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답니다. 증여세보다 양도세로 해결하는 게 훨씬 좋대요. 그래? 그러면 실제는 뭐죠? 실제는 증여를 하는 거예요. 실제는 장모가 가진 이 빌라를 뭐 하게 되는 거냐면 증여를 하는 거죠. 증여로 넘겨주는데 절세 차원에서 뭘로? 매매라고 가장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증여예요. 본질은 실제죠. 실제는 뭘로 하는 거죠? 증여로 가져오는 거예요. 증여로. 내가 증여할게, 사위. 오케이, 증여할게. 증여를 하니까 공짜죠. 공짜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그래 술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술 먹다가도 저 장모님이 전화만 하면 총알같이 뛰어가더라고요. 너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아, 나 장모님이. 이유가 이거죠. 증여로 준다는데 이거를. 그죠? 실제는 증여예요. 그런데 계약서상으로는 뭐라고 기재를 해요? 매매라고 허위 표시를 하는 거예요. 매매라고 표시를 허위로 하는 거죠. 이렇게 매매하는 것처럼 15억에 이렇게 매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이 빌라의 소유권을 누구 앞으로 사위 앞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습니다. 소유권을 이전을 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가볼까요? 누구 앞으로? 사위 앞으로. 그럼 이 소유권 이전이 사위 앞으로 넘어오게 된 거는 두 가지 과정을 보셔야 돼요. 실제는 뭐예요? 본질은 증여죠. 본질은 증여이나 표시만 계약서상 명의만 허위 표시로 이렇게 기재를 한 것뿐이에요. 그럼 이 빌라는 누구 걸까요? 법률적으로 누구 소유로 취급을 해야 될까요? 1번 밑에 쟁점입니다. 밑에 쟁점 보실게요. 쟁점 1번. 빌라는 누구 거죠? 을 거예요. 을 소유다. 을의 소유가 되는 거죠. 왜요? 증여 때문이죠. 실제 증여죠. 을의 소유로 된 까닭은 바로 증여 때문입니다. 증여는 거짓인가요? 실제인가요? 실제 증여죠. 이건 유효야, 유효. 장모님 증여하셨어요. 오케이. 그럼 이 매매는요? 매매는 허위로 기재한 거니까 이 돈 15억에 왔다 갔다 하기로 한 거는 허위죠, 허위. 무효예요. 따라서 계약서에 15억이라고 돈 쓴 거, 15억이라고 매매대금 기재한 거는 무효예요. 따라서 사위는 15억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요? 허위로 쓴 거야, 이거. 증여예요. 증여인데 매매라고 허위 기재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 을의 소유라고 된 이유가 뭐 때문이냐. 이거 좀 이따 보고 1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실제 증여는 유효, 무효? 증여는 유효라고 해야 된다. 유효. 왜? 본질이 증여니까요. 두 번째 그럼 매매는요. 매매는 유효, 무효? 무효. 왜 무효? 허위 표시였어요. 거짓 계약이죠. 거짓 계약. 이 사위는 15억 줘야 돼. 안 줘도 돼요. 법적으로 무효인 가장매매니까요.
그러면 소유권은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냐고요. 소유자는 누구로 본다? 을 거다. 을이다. 아니 실제 증여인데 매매로 기재한 거 이거 매매는 무효 아니에요. 무효? 그렇지만 여기 잘 보세요. 증여로 가져가도 누구 소유? 사후이권이고 매매로 가져가도 사후이권이에요.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 등기를 해놓은 거는 실체하고 맞아 떨어진다라고 그래요. 실체하고. 왜? 야 증여로 가져가도 을 거 매매로 가져가도 을 거 똑같은 거야. 그거는. 등기 신청할 때만 다르게 기재한 거지. 등기 신청할 때만 절차상으로. 결과는 똑같잖아. 을 거죠. 을 거. 그래서 이 등기는 뭐에 부합한다고요?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다라고 그래요. 뭐에 부합하는 등기? 실체에. 실체에 뭐하는 등기? 부합하는 거야. 부합한다고. 야 증여로 쏴주나 매매로 쏴주나 결론은 을 거잖아. 따라서 갑은 이 장모님은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못 찾아오죠. 설령 제 친구가 이혼을 한다 해도 그 와이프하고 이혼을 한다고 해도 이 장모는 이 아파트를 빌라를 뺏어올 수 없을 거예요. 왜요? 증여로 줬으니까요.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갑이 을에게 뭐 해달라고요? 등기 말소해달라고. 빌라 등기해 준 거 뭐 해달라고요? 말소해달라고요. 말소해달라고 청구한다 못한다. 말소 청구를 하면 안 된다. 왜요? 유연이 을 거니까 이거 을 거니까. 자 그러면 저쪽에는 가장매매하고 뭐가 다른지 이 점을 비교를 하시면 돼요. 가장매매에서는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아니라 이 등기가 무효잖아요. 이 등기가 무효니까 누구 소유였어요? 갑소유였어요. 갑소유 여기에서는. 이쪽에서는 출발이 누구 거냐? 갑 거였어요. 얘가 진정한 원래 소유자예요. 그런데 이쪽 은닉행위에서는 누구 소유예요? 을 소유예요. 을 소유. 이 빌라가 을 거예요. 왜요? 증여 때문에. 증여로 본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준 거예요. 등기 신청할 때만 이렇게 거짓 계약을 한 거죠. 증여로 준 거니까 을 거죠. 여기는 누구 거예요? 갑 거예요. 갑 건데 가장매매로 등기만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갑이 매형이 진짜 소유자예요. 이건 매형 거예요. 매형 거. 갑이 진정한 소유자. 여기는 누구 거? 사위 거. 사위 거. 소유관계가 달라요. 소유관계가. 그게 다르게 된 거는 바로 증여 때문이에요. 따라 여기서 증여를 빼버리면 증여라는 거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매매가 무효죠. 매매가 무효니까 누구 거? 장모 거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소유가 사위에게 사위 소유로 된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로 증여라는 은닉행위라고 그래요. 은닉행위. 매매는 겉으로 표상이 된 거고 뒤에 숨어 있잖아요. 뭐가 숨어 있어요? 증여라는 절차가 증여라는 행위가 뒤에 숨어 있어서 이걸 은닉행위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따라서 이거는 사위 거, 이쪽은 누구 거? 매형 거예요. 매형 거. 소유관계가 다르네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는 장모가 이 사위에게 준 저 빌라를 뺏어올 수 없다고 그랬죠. 왜요? 사위 거니까. 이때 사위가 이거를 제3자에게 팔면 돈이 필요한 제 친구가 병이에게 팔았어요. 저 빌라를 매매로 팔았어요. 이때 병은 을의 친구예요. 을의 친구. 얘가 야 친구야 이거 빨리 좀 사줘라. 왜? 내가 돈이 너무 급하게 필요해. 그래서 병이요. 이 을의 친구 병이 이거를 매매로 샀어요. 이때 병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고. 실제 증여인데 매매로 기재한다. 세금 때문에. 이거를 얘는 다 들어가지고 알고 있었어요. 선의요 악의요? 악의요 악의. 그래서 이 빌라를 15억에 샀어요. 15억에. 그랬더니 이게 좀 있다가 여기 재건축되면서 30억으로 올라서 30억으로. 그때 이 장모가 이걸 뺏어올 수 있을까요? 이 값이 올랐잖아. 30억으로. 그죠? 이걸 뺏어올 수 있을까요? 병한테. 너 악의 알고 있었으니까 이거 뺏어올 수 있느냐? 없대라는 거죠. 왜냐?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자로부터 이걸 매매로 인수한 거니까 이거는 누구 소유? 병의 소유로 됩니다. 병이 심지어 악의였대요. 왜요? 을이 엄폐물 역할을 해준 거예요. 을이. 자기 소유가 돼버렸으니까 자기 소유권을 얘한테 팔아넘긴 거예요. 따라서 병은 선의였든 악의였든 다 취득하게 되겠네요. 선의였든 악의였든 다 유효다 이거는. 따라서 네 번째 가시면 을이 사위가 누구한테요? 친구에게 팔았어요. 이때 친구가 뭐여도 악의여도 선의뿐만 아니라 악의여도 이거는 병 소유로 된다. 병은 선의여 악의여 선악불문하고 심지어 뭐여도 악의여도 유효하게 취득을 한다 이걸. 병이 악의여도 이걸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선일 때도 병 거, 악의일 때도 병 거. 따라서 가장매매에서는 여기 볼까요?
가장매매에서는 병이 뭐일 때만, 선일 때만 취득했어요. 선일 때만. 선이면 얘가 취득해서 얘가 못 뺏어갔어요. 그럼 병이 뭐라면? 악이라면. 병이 선이라 아니라 뭐라면? 악이라면. 악이라면 얘가 무효로 뺏어올 수 있었잖아요. 보호가 되지 않으니까 병이 보호될 요건은 선일 때만 보호돼요. 악일 때는 보호되지 않으니까 갑은 이걸 뺏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은닉행위에서는 얘가 소유자죠. 소유자로부터 인수한 거니까 얘가 악의여도 유효라는 거죠. 제3자 병이 악의여도 유효이기 때문에 갑은 병한테 뺏어올 방법이 없게 돼요. 그래서 은닉행위는 이렇게 이제 종결이 됩니다. 자, 그 점 가장매매에서는 병이 언제일 때요? 선일 때만 취득해요. 악일 때는 취득 못하죠. 근데 은닉행위는 선악 불문하고 취득을 해요. 왜냐? 의리 소유자. 여기서는 의리 소유자. 가장매매에서는 누가 소유자? 갑이요. 갑이 매형이 진정한 소유자. 이 점이 근본적으로 가장매매와 은닉행위를 구별지어지는 중요한 특징적 지표라는 거예요. 그 구별점 세 가지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으로 오셔가지고 책이 우리 교재 59페이지에 구별되는 개념 59페이지 은닉행위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별 3개 해주실게 이렇게 별 3개 해주시고 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용어만 설명이 되어 있고 내용이 없어서 이거를 밑에다 이렇게 쟁점을 4가지를 거기다 여백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노트에 정리를 먼저 하시고 이 내용을 여기다 옮겨 적어주실 것. 그래서 좋은 거는 저쪽에 가장매매, 허위표시 사례하고 이거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야 양쪽이 대비가 딱 되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허위표시에서 제3자, 이 병이 제3자, 선의 제3자이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해버리죠. 이때 제3자가 누구냐 너. 허위표시에서 말하는 제3자. 누구를 제3자라고 지칭하느냐. 바로 그 부분. 허위표시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해당되지 않는 자는 누구냐. 이 부분을 구별하는 게 시험의 주류예요. 자, 그 부분 보실게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 오셔서 보시면 되겠네요.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로 집을 등기를 일로 옮겨놨어요. 이 외형이죠. 외형상 소유가 누구죠? 을 거죠. 외형상 을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믿고 뭐 한 사람? 새로 거래한 사람. 얘를 제3자라고 해요. 나 이거 지금 매매로 샀어. 누구 거라고 믿고? 을 거라고 믿고. 이 등기를 믿고 내가 샀어.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물권법을 공부할 때 이런 논의를 공부를 했어요. 이 등기가 지금 현재 뭘까요? 무효죠. 무효. 무효예요. 그럼 우리는 이 무효 등기를 얘가 모르고 산 사람, 무효인 등기를 모르고 산 병은 선이잖아요. 그럼 얘는 소유권을 가져야 될까요? 뺏겨야 될까요? 소유권을 가져야 될까요? 뺏길까요? 즉 병이 선이면, 이 무효인 걸 모르고 있는 병이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못하나요? 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돼요. 근원적으로 물권법을 여기다가 접목을 해버리면 이렇게 돼요. 무효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병이 선이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논의가 되죠. 그런데 우리 민법 108조 2항에는 선의 3자에게, 이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2항에. 그거는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선의 3자를 보호하겠다는 특별 규정이다. 이게. 선의 3자 보호를 위한 무슨 규정? 특별 규정이다. 108조 2항. 이 108조 2항은 누구를 위해? 선의 3자를 보호해주는, 지켜주는 거래 안전을 위한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규정이다. 그래서 병이 선이면 소유권을 왜 갖느냐. 이게 무효인데도. 이 등기가 무효인데도 병이 선이면 소유권을 왜 갖게 되느냐. 공신력, 등기의 공신력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신력이 없잖아요. 따라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근거를 대라. 선의 3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물으면 등기의 공신력 때문이 아니라 108조 2항 때문이다. 이게 근거다. 이게 108조 2항이 뭔데요? 허위표시의 무효는 누구한테?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108조 2항 때문에 병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근거는 공신력, 등기의 공신력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108조 2항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누구 보호를 위해서? 선의 3자 보호를 위해서. 만약 108조 2항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108조 2항이 없다면 얘가 선이어도 소유권을 못 가져요. 왜요? 무효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요. 얘가 선이어도 소유권을 못 갖는 게 원래 우리 민법의 구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요? 병이 소유권을 갑한테 뺏기게 되죠. 그래서 이걸 넣은 거예요. 몇 조 몇 항? 108주의항을 만들어낸 거야. 입법자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의삼자를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108주의항은 제3자 보호를 위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규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 안전을 위한 특별 규정이다. 선의삼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제3자가 되려면 이 등기를 믿고요. 이걸 믿고 새로 거래한 사람이에요. 이 외형이죠, 외형. 이걸 믿고 매매로 집을 샀어. 제3자죠. 이걸 믿고 어떻게 했어요? 나는 저당을 잡았어. 이 등기 믿고 저당 잡았어. 제3자죠. 오케이. 그 다음 이 등기를 믿고 내가 병이 가등기나 가압류를 걸었어. 여기다가 가등기 걸었어. 가압류 걸었어. 거래했죠? 제3자죠. 등등을 모두 우리는 제3자라고 지칭을 해요. 제3자. 그래서 책으로 오셔볼까요? 책으로 오시게 되면 교재 62쪽에 보시게 되면 보충학습에 제3자의 해당 여부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7개 적어놓았죠. 7개. 그중에서 1번이요.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뭐한 사람? 매수한 자. 제3자죠. 매수했어. 이걸 믿고 을 거라고 믿고 집을 내가 매매로 인수했어. 제3자죠. 두 번째는요.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이 집을 믿고 저당을 잡았어요. 제3자죠. 그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 밑에다 써볼까요? 가등기를 걸었다. 뭐한 사람? 가등기나 가압류를 걸은 사람. 이 집 믿고 가등기 걸었어. 가압류 걸어서 다 뭐예요? 제3자예요. 잘 나와요. 별표. 세 번째는요. 가장 저당권 설정에 의한 저당권 실행에 의해 부동산을 뭐한 사람? 경락받은 사람. 보통은 이렇게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가장매매 형태를 취했어. 이렇게요. 가장에서 매매하는 형태로. 집 등기를 천암 앞으로 옮겨놓는 거죠. 이걸 믿고요. 이 외형을 믿고, 외형이 여기서 뭘까요? 등기죠. 이 등기된 외형을 믿고 새로 뭐한 사람? 거래한 병. 이 병을 제3자라고 우리는 지칭했어요. 이 등기 믿고 내가 집 샀어. 나 여기다 저당 잡았어. 여기다 가압류 걸었어. 병 제3자 이거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효라도 이 가압류는 무효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이 가압류는 외형을 믿고요. 이 외형을 믿고 거래를 했으니까. 근데 가장매매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세금이 들어가. 세금이. 양도세, 취득세. 이거보다 진일보한 형태가 뭐냐면 가장에서 근저당을 취득하는 거. 근저당을. 이 매형집에다가 이 천암 앞으로 뭐를 걸어요? 근저당을 걸어두는 거죠. 근저당을.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채권자가 이 집에다가 가압류 들어올 때,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올 때 경매가 되면 이게 일반 채권자이고 여기는 저당권, 근저당권이니까 배당해서 이 집 경매 처분했을 때 배당금이 누구한테요? 일반 채권자가 아닌 누구한테? 천암 앞으로. 근저당 잡은 천암 앞으로 돈이 배당금이 나오죠. 바로 돈을 이렇게 빼돌리는 방법으로 근저당을 이렇게 설정하는 형태를 많이 써요. 아니면 가장에서 뭘 걸어? 을 앞으로. 가등기를 걸어도 돼요. 가등기를 짜고요. 이 집을 가등기를 을 앞으로 미리 걸어두는 거죠. 그러면 가등기를 먼저 걸어놓은 상태에서 A가 가압류 들어와도 가등기 권리자가 뭐하면 본등기하면 이거 다 날려버릴 수 있죠. 그래서 매매 대신에 요즘엔 가장 근저당이나 아니면 가장에서 가등기를 하든가 이런 형태를 변칙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이거 다 뭐예요? 무효다. 이때 가장 근저당권이죠. 가장 근저당권. 이 근저당권은 무효예요. 허위니까. 이 근저당권을 믿고 병이 어떻게 했다면 경매받았다고 그래볼까요? 병이 뭘 받았어 이걸? 낙찰을 받았어. 낙찰을. 제3자죠. 왜요? 저당권 믿고 이 저당권 외형을 믿고 저당권이라는 뭐를 믿고요? 외형 허위 저당권이죠. 이 저당권을 앞으로 읽을 때는 외형이라고 하면 되고요. 다른 말로 뭐라고요? 허위 매매, 허위 근저당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허위 뭐를요? 근저당을. 허위 근저당을 믿고 뭐한 사람? 낙찰받은 사람. 제3자죠. 따라서 얘도 소유권 취득하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장에서 을 앞으로 전세권을 얻어놔요. 뭘 얻어놔요? 전세권. 아니 왜 전세권을 얻어놔? 전세권을 을 앞으로. 이 매형이 빚이 지금 너무 많잖아. 빚이 너무 많아. 빚이 50억이야. 그러면 이 매형이 자기 앞으로 전세를 하나 얻으려면 전세 한 5억짜리 얻어놓으면 채권자들이 득달같이 전세금에다 압류를 걸 거예요.
그럼 전세금 5억을 다 날리죠. 그래서 현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매형이 누구 앞으로? 처남 앞으로 전세권을 얻어놔. 처남을 앞으로. 왜? 그래야 이 채권자들이 이 전세권을 압류를 못하죠. 전세금을. 왜? 을명의로 돼 있잖아. 을명의로. 처남 명의로. 그게 바로 뭐예요? 가장전세권이라는 거예요. 가장전세권. 허위전세권. 현실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팁 중에 하나예요. 내가 빚이 많아요. 그럼 내 명의로 전세를 안 해놓고 누구 앞으로? 친구나 가족 앞으로 전세권을 얻어놓는 거야. 그 들어가 사는 거는 매형이가 사는 거지 이렇게. 이게 가장전세권이라는 거죠. 소위. 왜? 채권자들이 전세금 압류를 못 들어오게. 이 전세권이 가장전세권. 이때 이 전세권을 누구 거라고 제3자 병이 보면 을 거라고 보이죠. 전세금 을 거라고. 근데 이 처남도요. 처남도 빚이 많아. 처남도. 그러면 을 앞으로 된 이 전세권 어떻게 하면 돼요? 병이 가압류 걸면 얘는 제3자가 되겠네요. 뭐를 믿은 거니까요? 전세권이라는 허위 전세. 허위 전세를 믿고 뭐 한 거예요? 가압류한 거니까 얘도 제3자. 그래서 앞으로 요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허위 근저당, 허위 전세권은 이거를 믿고요. 이거를 믿고 뭐 한 사람? 가압류한 사람. 제3자예요. 그럼 허위 전세권을 믿고 은행이 대출해줬어. 대출해주면 뭐가 될까요? 저당권자. 허위 전세권을 믿고 뭐 한 사람? 저당 잡은 사람. 저당권자. 얘도 뭐가 돼요? 외형을 믿은 거예요. 허위 전세 믿고 가압류한 사람. 허위 전세 믿고 저당 잡은 사람. 몽땅 우리는 뭐라고요? 제3자라고 지칭합니다. 제3자라고. 보호가 되는 제3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두 번째 거,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주 언급되는 중요 판례니까요. 그래서 6번에 별표할게요. 가장매매로 생긴 채권, 그 채권을 무한 사람, 가압류한 사람은 제3자에 들어가요. 그 다음 7번의 별표. 가장전세권에 뭘 취득한 사람? 근저당권자. 가장전세권에 근저당을 취득한 사람, 저당권 취득한 사람 제3자죠. 가압류 취득한 사람 제3자예요. 이거 꼭 기억해 두실게요. 두 개 꼭 데려가요. 가장근저당권에 의해서 낙찰받은 사람,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이나 가압류 취득한 사람은 다 제3자에 들어간다. 이거 두 개 꼭 데려가실게요. 자, 그럼 우측에 이제 중요한 건 우측에 있는 거예요. 제3자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지 않는 경우 7개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조금 까다로워요. 조금 힘겨울 수 있는데 한번 뚫으셔야 돼요. 한 번은 뚫어주셔야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있죠. 해당하지 않는 것 7개 있는데 삭제해 드릴게요.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 절대 나오지 않는 게 있어요. 왜? 중개사 시험 범위는 전체 민법 중에서 일부만이죠. 일부만.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 전혀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게 있어요. 4번 보실까요? 4번 보시면 주식이 가장 양도되어 양수인 앞으로 명의 개소된 경우에 회사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상법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삭제예요. 그래서 4번 삭제. 사법고시라면 낼 수 있어요. 왜? 사법고시는 범위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민법 중에 일부만 시험 범위에 잡혀 있기 때문에 4번은 우리 시험에 들어오지 않아요. 4번 삭제하고 1번도 삭제. 1번은 견해 대립이 심해요. 민사법학회 회장 견해하고 여러 사람 견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1번도 시험에 나오질 않습니다. 출제 대상에서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1번하고 4번 삭제. 그럼 2번, 3번, 5, 6, 7. 총 5개만 하시면 돼요. 그중에서 5번은 아주 쉬워요. 5번 먼저 동그라미 해볼까요?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지위에 뭘 받으신 분이요? 상속을 받은 사람. 매형이 가지고 있는 집을 처남 앞으로요. 이 처남 앞으로 가장매매했어요. 가장매매. 근데 처남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이 처남의 자식이요. 자식이 지위를 어떻게 하죠? 상속받죠. 상속은요. 이 상속인 아들은 이 가바구라고 뭐 했다는 거. 가장매매했다는 거. 이게 허위 표시였다는 거를 몰랐다고. 몰랐어. 얘가 선이야. 보호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왜요? 상속인은 아빠하고 거래를 한 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죽어가지고 그냥 물려받은 거죠. 포괄승계 받은 거야. 상속인은 포괄승계 받아서 얘가 선이어도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 처남의 아들한테 이게 무효라는 거. 무효로 이 집을 뺏어올 수 있는 거죠. 왜요? 얘는 제3자가 아니니까. 상속인은 거래를 한 게 아니잖아요. 아빠하고 거래를 한 게 아니라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냥 저절로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다. 상속인 옆에다 뭐라고요? 포괄승계인. 선이어도 보호 안 됨. 쓰세요. 선이어도 보호해줘 안 해줘? 보호 안 된다.
19에 20획이 출무제. 그 다음 7번이요. 7번 볼까요? 순서대로 해드릴게요. 순서대로. 자, 이제 하나는 해결이 됐어요. 5번 해결됐어. 5번. 원래 5번을 맨 위로 올려주시면 간단하게 좋은데. 자, 5번, 6번, 7번 있는데요. 5번, 6번, 7번 중에서 6번은 뭐냐면 6번. 이게 5번이고요. 6번은 대리인이 상대방과 허위 표시를 한 경우에 본인이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본인 B가 대리인이에요. 매형이 처남한테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뭘 줬어요? 대리권을. 대리권을 처남에게 위임해 줬어요. 여기 대리인이죠, 대리인. 근데 이 처남이 상대방한테 이렇게 집을 매매로 팔 때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처남 놈이 누구 편에 붙은 거냐면 상대방 편에 붙은 거예요. 이 매형을 위해서 지금 대리를 해서 팔아줘야 되는데 이 대리인 놈이 누구를 상대방 편에 붙어버린 거지. 상대방 편에. 그래서 상대방하고 이 매매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짓으로 매매를 했어요. 허위 표시를. 허위 매매를 했다라는 거죠. 누구랑? 대리인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허위로 20억 계약을 했어요. 20억의 계약을. 이걸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선의예요. 그럼 A는 저 C한테 가서 20억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 20억 달라고 돈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냐? 대리인이 상대방과 허위 계약을 했죠. 그때 이 본인은 제3자냐 이거죠. 제3자냐. 제3자가 되려면 이 처남 앞으로 된 외형이죠. 외형. 이 외형이죠. 외형을 믿고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외형을 믿고 거래를 해야 이 외형을 믿고 이렇게 집을 매매로 사든가 이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상속을 받았죠. 상속받은 거는 거래를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3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럼 이 본인은 이 외형을 믿고요. 허위 표시 외형이라는 건 이거죠. 20억에 허위 계약한 거죠. B씨 간에 허위 계약한 거 이거죠. 이 외형을 믿고 거래한 사람이냐 이거죠. 얘는 제3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걸 믿고 거래를 했어야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뭐여도 선의여도 C한테 20억 달라고 할 수 없다. 왜? 무효니까. 이때 본인은 제3자가 아니에요. 이때 본인은 제3자 아니에요. 따라서 대리인이 상대방과 허위 표시를 하면 본인이 선의여도요. A가 몰라서 선의여도 이거는 무효죠. 무효. 대리인 기준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얘가 선의여도 20억 달라고 할 수 없어요. 무효니까 이게.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과 허위 계약을 했을 때 이 본인은 제3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첫 번째 상속인은 못 들어가. 1번은.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었어요. 상속인 아니에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대리행위에서 본인. 대리에서 누구? 본인. 이 본인은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본인은. 제 책은 이렇게 기재를 하고 이 순서대로. 이게 쉬우니까 쉬운 것부터 하나씩 옮겨가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 7번째 가장 양수인의 누구요?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 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제3자란 이걸 말하는 거죠. 가장 매매의 외형이죠. 외형. 이 외형을 믿고 새로 어떻게 하죠? 새로 거래를 해야 얘를 제3자다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형 집을 매형이 가지고 있는 집 있어요. 15억짜리를 외형. 등기를 이렇게 빼돌렸어요. 이 등기. 집의 등기를 믿고요. 이걸 믿고 새로 뭐 한 사람? 저당을 잡은 사람, 매매한 사람, 가압류한 사람. 얘네들이 다 제3자에 들어가잖아요. 이걸 믿고 거래한 거니까. 근데 C가 얘한테 돈을 꿔줬어요. 돈 1억을. 1억을 꿔준 채권자예요. 돈을 꿔준 누구? 채권자. 근데 아직 저당을 잡기 전이에요. 만약 이 채권자가 돈 갚으라고 그래서 B한테 돈 갚으라고 그래서 돈을 안 갚아. 그래가지고 얘 재산을 조사해 봤더니 얘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 집이 하나 있네. 그래서 여기다 뭘 잡으면 저당을 잡으면 외형을 믿고요. 외형을 믿고 얘가 저당을 잡았어요. 왜요? 1억의 채권 때문에. 이 채권 돈 받으려고 이 집에다 외형을 믿고 이 저당을 잡으면 얘는 제3자가 되는 거죠.
이 등기를 믿고 가등기를 걸면 얘가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가압류 걸어도 제3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요? 채권자가. 채권자가 외형상 등기가 처남에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저당을 잡아갖고 가압류를 걸었어요. 이게 바로 외형을 믿고 거래한 거죠. 외형을 믿고 뭐 한 사람? 거래를 새로 한 거잖아요. 얘네들은 다 제3자에 들어가지만 이 사람은 아직 가압류나 저당을 잡기 전에요. 이 집에다가 저당을 잡기 전에 일반 채권자는 아직 뭐를 하기 전에요? 거래를 하기 전이니까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이 집에 대해서 저당이나 매매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집에 대해서 얘가 거래를 들어간 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일반 채권자는 제3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할 거, 일반 채권자가 이 집에다 뭘 걸면 저당을 잡든 가압류를 걸면 뭐가 들어가요? 제3자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뭐 하기 전? 저당이나 가압류를 걸기 전이죠. 압류 걸기 전, 가압류 걸기 전, 저당 잡기 전이면 일반 채권자는 제3자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 상속인 못 들어가요. 상속인. 두 번째는 대리에서 누구? 본인 못 들어가요. 세 번째는 일반 채권자 못 들어가요. 일반 채권자. 뭐 하기 전? 압류 전. 압류 전이면 못 들어가요. 저당 잡으면 들어가는데 압류 전이나 저당 잡기 전이면 제3자에 못 들어가요. 셋.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남아있어요. 자, 3번 먼저 보실게요. 3번. 3번은요, 이제 계약법에 우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걸 다뤘어요. A가 요약자, B가 낙약자, C를 수익자, 이렇게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공부를 하신 적 있어요? 자, 이제 그 논의의 구조를 여기다 이제 가져옵니다. 제3자라는 거는 낙약자하고 거래를 한 게 아니라, 거래는 낙약자하고 요약자하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해요. 매매 계약을. 집 매매 계약을 하고 A가 집을 이렇게 팔면서요. 집을 얘한테 팔면서 10억에 팔면서 그 돈 10억이래요. 돈 10억을 B 보고 뭐라고요? 나한테 집값을 나한테 보내지 말고 뭐 누구한테? C한테 보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낙약자가 집은 A한테 사오면서 돈은 누구한테? C에게 쏴주는 거야. 이게 수익자죠. 이때 수익자하고 낙약자가 내는 거래가요. 거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새로운 거래를 한 게 없죠. 얘네 둘 사이에는 거래가 없어요. 그럼 얘는 뭐만 한 거예요? 수익 표시만 한 거죠. 수익 표시만. 나 돈 받을 거예요 라는 무슨 표시? 수익 표시만 한 거죠. 수익 표시. 수익 표시는 있어도 뭐가 없어요? 새로운 거래가 없어. 새로운 거래가. 그래서 얘는 제3자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계약이요. 허위 표시라면, 이게 허위 표시라면, 허위 표시로 이게 꽝이면, 이게 무효라서 꽝이면 이 수익자는 보호되나 안 되나? 선이면 보호가 안 돼요. 왜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거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제3자에 못 들어가요. 심지어 얘가 뭐여도 선이어도요. 선이어도 이 수익자는 보호를 못 받아요. 이유가 거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3자가 되려면 외형을 믿고 거래를 해야죠. 거래를. 외형을 믿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얘는 거래한 게 없어. 둘 사이에. 수익 표시만 얘한테 했을 뿐. 고로 얘가 선이어도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누구요? 수익자. 수익자는 제3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24회 시험에도 22회 시험에서도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5번째.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이 퇴직금으로 받을 채권이 있어. 채권 여기 5억 있어요. 퇴직하면서 채권 5억 받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채권 퇴직금 받으면 그냥 좋을 텐데 문제는 이 사람한테, 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 빚이 너무 많아. 내가 빚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빚이 20억이 넘어. 그럼 내가 받을 이 퇴직금을, 이 채권을 가지고 있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면 채권자들은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압류를 할 거죠. 그래서 이 A가 퇴직금 채권을, 이 채권 받을 거를 B한테요, 가장 양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빼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짜고 가장 양도를 하는 거지. 왜요? A의 채권자들이요. A의 채권자가, 여기 채권자 있으면 얘가 뭐 하지 못하게? 압류 못 들어오게. 이 채권 압류 못 들어오게 하려고 채권을 빼돌리는 거예요. 넘겨준 것처럼 둘이 짜는 거죠. 따라서 A, B 간의 이 가장 양도는
무효다, 무효. 둘이 짜고 한 거니까. 그래서 B는 A에 대해서 뭐가 생기게 돼요? 가장채권이요. 가장채권이 생겨요. 가장채권. 무슨 채권? 가장채권. 5억이 생기는 거죠. 5억이. 5억짜리 가짜 채권이 생기는 거예요. 둘이 짜고요. 짜고 이게 허위로 공모한 거니까. 그럼 제3자는 뭐냐? 이 채권을요. 이 채권이 외형이죠. 이 외형이죠. 이 외형. 외형상 이 채권은 남들이 보면 진짜 같아. 얘가 채권 증서 가지고 있어. 채권 증서. 얼마짜리? 5억짜리. A가 1년 뒤에 주겠다고. 1년 뒤에 주겠다는 가짜 채권 증서 있죠. 이 외형을 믿고 뭐 한 사람? C가 이 외형을 믿고 서로 여기다가 뭘 걸면? 가압류 걸면. 너 뭐 믿었어? 이 채권 외형. 이 채권 외형을 믿고 여기다 가압류를 내가 여기다 걸어버렸어. 이 채권에다가. 얘가 제3자죠. 얘가. C는 뭐를 믿은 거예요? 가장채권이라는 외형을 믿고 뭐 한 사람? 가압류한 사람. 얘는 제3자에 들어가. 얘는 제3자. 그때 본인, 회사가 돈을 줘야 되는 본인이죠. 돈을 빼줘야 되는 본인. 이분한테 돈을 빼줘야 되는 본인. 여기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외형을 믿고 거래한 C가 제3자가 되는 거지 갑은 제3자가 아니다. 돈을 줘야 되는 사람, 돈을 여기로 줘야 되는 갑은 제3자에 해당될 여지가 없겠다. 채권 가장양도에서 누구요? 채무자죠. 이게. 채무자가 본인이죠. 돈을 줘야 되는 사람. 채권 가장양도를 한 경우에 채무자죠. 이 채무자 본인은 제3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외형을 믿은 C. 여기다가 가압류 걸은 C가 제3자인 거지. 이때 채무자, 돈을 줘야 되는 채무자. 여기는 제3자에 해당될 수 없겠다. 그래서 제3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토탈에서 5개. 이거를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내셔야 돼. 집중적으로. 암기도 되고 이해도 되고. 지금까지 이해를 해드렸어요. 이제 암기하셔야 돼. 첫째 상속인. 두 번째 대리에서 본인. 세 번째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는 돈만 거래했지 아직 집에다 압류를 걸기 전이니까 제3자에 못 들어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수익자는 왜 못 들어가요? 낙약자와 새로 거래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 채권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채무자는 외형을 믿고 거래한 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3자에 포함 안 되는 사람 이렇게 5사람. 5개. 5개만 하면 돼요. 5개만. 자, 그러면 허위 표시는 정리가 되셨어요. 여기까지가 허위 표시의 그동안의 시험의 출제 경향이어요. 우측에는 예제 문제는 꼭 한번 점검을 해 두시고요. 다만 60페이지 가셔가지고 판례 하나 보실 게 있어요. 60페이지에는 판례 하나. 판례 보시면 60페이지에 허위 표시를 인정한 판례, 그 다음 밑에 거는 허위 표시를 부정한 판례 2개가 나오지요. 자, 밑에 허위 표시를 부정한 판례 있어요. 거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A가 B하고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명의신탁. 이 집을 전두환이가 처남에게 명의신탁을 해놨어요. 근데 이 처남이 팔고 튈까봐 불안한 거죠. 그래서 A가 신탁자죠. 이 신탁자가 이놈이 팔고 튀어버리면 이 집이 명의신탁한 이 집이 날아가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집에다가 처남 앞으로 등기된 이 집이죠. 등기된 이 집에다가 신탁자 앞으로 여기 신탁자 여기를 수탁자라고 그러죠. 여기다 뭘 걸어놓은 거냐면 가등기를 해두는 거예요. 가등기를. 둘이 짜고 가등기를 걸어둬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집을 팔게 되면 처남놈이 집을 이 C에게 팔았다. 제3자에게. 그러면 C는 뭐가 있는 거? 가등기가 걸려있는 집을 사게 되는 거죠. 가등기가 걸려져 있는 집을 산 거예요. 제3자가. 따라서 A는 이거를 찾아올 수 있어요. 왜요? 가등기가 돼 있으니까 자기 앞으로 본등기하면 본등기해가지고 저 집을 뺏어올 수 있어요. 이때 가등기는 뭐예요? 얘가 처분하는 거. C가 처분하는 거를 안전하게 확보해요. 그 수단으로 이렇게 가등기를 한 거라서 이 가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거예요. 이 가등기는. 얘가 빼돌리는 거, 처분해서 먹고 튀는 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한 가등기라서 허위 표시로 보지 않고 유효로 봅니다. 이거는 실무상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얘가 혹시나 일 저지르고 처분할까 봐 이걸 대비해서 해두는 게 가등기다. 가등기를 미리 걸어둔다. 저걸 뭐라 그래?
안전장치죠. 이게 안전장치. 안전장치를 해두는 거예요. 명의신탁에 대한 안전장치죠. 이것만 해두면 얘가 어떻게 해요? 팔고 튈 수 있죠. 먹튀로. 여기에 대한 중요한 안전장치를 이걸 해두는 거예요. 가등기를. 이걸 꼭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근저당을 해도 되는데 근저당보다는 이게 가등기가 절차상으로 좀 편하거든요. 그게 밑에 있는 허위 표시를 부정한 판례고요. 우측에 있는 거는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려고 그랬더니 은행에서 이 A한테 이분이 대출 받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대출이 안 되는 거죠. 한도 초과 때문에. 그래서 A가 친구를 끌어들이는 거죠. 친구를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요?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네 명의로 대출 받아. 내가 대금은 다 빚은 내가 다 갚을게. 명의대요네. 명의대요. A가 친구를 끌어들여서 친구 앞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A가 한도 초과 때문에 대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B가 B를 명의자로요. B를 대출 명의자로 하는 거예요. 대출 계약에 명의자로 해서 대출을 은행한테도 대출을 받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서류상으로는요. 대출 서류상으로는 은행은 누구랑 거래해요? 여기랑 하죠. 여기랑. 그래야 은행 이쪽에서 은행 담당자도 처벌을 안 받죠. 징계 안 받죠. 왜? 이분 앞으로 대출 안 되는데 일로 대출하면 안 되니까 이분 명의를 내세운 거죠. 근데 실제는 누가 갚기로? A가 갚기로 했는 거죠. 얘가. 실제 자금 사용은 실제 사용자는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지금 돈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때 은행이. 실제는 얘가 쓰는 거고요. 명의만 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 이게 대출 서류에다가요. 대출 서류에다가 명의자를요. 명의자를 누구라고 이름을 쓸까요? B라고 이름을 쓰는 거죠. 비명의로. B를 명의자로 했어요. 이렇게요. 이거를 은행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 실제는 얘가 쓰는데 명의가 얘라는 거를 은행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 대출금이 10억이면 누가 갚죠? 은행이 뭐 하고 있었을 때? 명의자가 B고 실제 사용자, 실제 자금 사용자는 A라는 거. 요거를 은행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은행이 알고 있었다 그러면 대출금 상환은 누가 해야 될까요? 즉 은행은 누구랑 거래한 걸까요? 명의자랑 거래한 거예요. 은행이 뭐 하고 있었어도요? 알고 있었다 해도. 첫 번째 은행이 뭐 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대출금은 B가 상환해라. 왜? 명의자인 B랑 거래한 거니까. B가 당사자예요. B가 명의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은행이 뭐 해도 실제 사용자가 일하는 걸 알고 있었다 해도 거래는 얘랑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A한테 법적 책임을 얘한테 책임지우지 않는다. 얘한테 책임지우지 않고 내가 다 갚는다라고 은행이 어떻게 했어요? 양해를 해줬다. 얘한테 책임 안 지우기로. 명의자에게 책임 지우기로 안 지우기로. 은행하고 어떻게 됐다? 여기하고 이렇게. 양해가 됐다. 양해. 은행에 뭐를 얻었다는 거죠? 양해를 얻었다. 양해라는 건 어떻게 한 거예요? 합의를 했다는 거네. 합의를. 어떤 합의? 명의자에게 뭐 하지 않기로? 책임 안 지우기로. 얘한테 책임 안 지우기로. 누구한테요? 실제 사용자. 내가 책임질게라고 은행하고 어떻게 했다? 합의를 했다면 이 친구 명의로 대출받은 10억은 허위계약이다. 허위계약. 은행에 뭐가 있었을 때? 양해가 있었을 때는 이건 바로 허위표시다. 허위표시라서 얘 명의로 대출받은 거는 무효다. 이건 무효다. 그럼 얘는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허수아비죠. 허수아비일 뿐 실제 당사자, 얘가 당사자인 거예요. 따라서 A는 은행하고 짜고요. 은행하고 짜고 얘를 명의자로 내세운 것뿐이에요. 그걸 은행이 어떻게 했다면? 양해를 해줬다면 이 계약은 허위계약이라서 무효이지만 알고 있었다면 그냥 알고만 있었다 그러면 무효가 아니라 이거는 얘가 책임져야 돼요. 따라서 이 부분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명의가 대여된 경우에 이렇게 명의 대여를 통해서 은행하고 자금 거래를 했을 때 누가 이 대출금 10억을 상환하느냐 문제가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 대법원은. 은행 측이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걸 어떻게 하고 있었다? 첫 번째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면 대출 계약 당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명의자다. 명의자 B가 되는 거지 실제 사용자 A가 아니라는 거죠.
명의자예요. 명의자. 이게 우리 확고한 판례입니다. 당사자는 명의자예요. 22회 시험에 이미 나왔어요. 알고 있었다. 22회 시험. 그런데 은행에 뭐를 얻고요? 양해를 얻었다는 거는 짰다는 거죠. 그냥 얘를 형식상 내세우자. 얘한테 책임 안 지울게. 책임 안 지우기로 은행하고 어떻게 했다? 양해를 했다. 합의를 했다는 거죠. 얘한테 책임 안 지우기로. 그러면 B하고 은행하고 대출 받은 거는 이거는 허위 표시로 꽝이다 무효다. 얘가 안 갚어. 얘가 갚어. 양해를 얻었다는 거는 합의를 했다는 뜻이다. 그 두 가지를 구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명의대여 사건에서. 그 명의대여 부분에 이렇게 따로 별점 표시를 하고 정리를 따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책에는 하나 판례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 보시게 되면 이제 기본 과정과요. 기본 과정에 대한 요거 하나만 했어요. 요까지만 했어요. 여기 하나만. 기본 과정은 그냥 뼈대만 이렇게 세워둔 거라면 심화 과정은 거기다 훨씬 더 들어가요. 은닉행위까지 들어가죠. 제3자까지 들어가요. 훨씬 더 양을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요. 심화 과정은 기본 과정보다 양을 3배 이상 늘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심화 과정을 한 번 보시면 한 번 보시게 되면 50점 밑에요. 점수는. 50점을 상회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 보시면 50점에서 65점 사이예요. 그 안에 거의 90% 다 들어가 있어요. 두 번 보시게 되면 심화 과정을 두 번 보시면 심화 과정을 3번 이상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제 65점에서 85점까지 상회를 하게 돼요. 따라서 심화 과정에 전력 질주해 주셔야 된다는 강조를 하면서 허위 표시 윗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잠시 쉬셨다가요. 차고 만나실게요.